지금 보시는 사진은 멜렌도르프라는 한 독일인의 사진입니다. 이 독일인이 어쩌다가 그리고 왜 조선의 관복을 입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조선 최초의 서양인 관료 파울 게오르크 폰 멜렌도르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멜렌도르프는 1847년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프로이센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었는데요. 멜렌도르프가 태어날 당시에도 그의 아버지는 프로이센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고급 관료였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을 졸업한 뒤 멜렌도르프는 1865년에 할레 대학에 입학합니다. 어릴 때부터 동양 지역과 동양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학에서 법학뿐만 아니라 문헌학과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리엔탁을 공부하며 히브리어 또한 익힙니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는가 싶었던 멜렌도르프는 1869년 인생의 진로를 크게 뒤흔들 사건을 맞이합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이 중국, 즉 당시 청나라 해관에서의 일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인 멜렌도르프는 8주에 걸친 여정 끝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들을 배웠던 경험 때문이었는지 멜렌도르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멜렌도르프는 각종 관세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곧 일자리를 내려놓고 청나라에 머물고 있는 독일 관료들의 통역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역관으로 지내면서 멜렌도르프는 청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장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멜렌도르프의 꿈은 중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의 영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이 꿈은 독일 국내의 복잡한 정치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불만을 가지게 된 멜렌도르프는 곧 통역관으로서의 업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물 이용장의 밑으로 들어가죠. 한편 당시 조선은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들어감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었죠. 당시 고종은 이런 격동의 시기를 맞아 청나라에게 국제관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전해들은 이홍장은 바로 멜렌도르프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전해들은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은 반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조선에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는 당연히 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자국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채용해달라고 이용장에게 요청했지만 이용장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침내 1882년 11월 멜렌도르프는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외교 고문으로 임명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멜렌도르프에게 주어진 1차적 임무는 조선이 외국과 과거에 맺은 조약들을 재검토하고 새로 맺을 조약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멜렌도르프의 임무는 이에 국한되지는 않았는데요. 고종을 만난 자리에서 미리 배워놓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한 멜렌도르프는 이후 고종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목인덕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쓰며 외교를 담당하는 통리아문 협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관련된 각종 직책까지 받게 됩니다. 그 중에는 외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조선 해관 총세무사와 조폐와 관련된 전환국 총판의 직책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전환국 총판으로서의 업무는 특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는 당시 조선의 화폐 개혁 업무를 맡게 되어 동전을 생산하기 위해 독일에서 엔지니어들을 부르고 동전을 생산하는 주저기를 독일에서 주문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멜렌도르프는 공식적으로 주어진 직책 외에도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각종 노력을 합니다. 통역관을 육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군대, 농업, 수공업, 산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까지 관여하죠. 이는 당연히 멜렌도르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이었는데요. 따라서 멜렌도르프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선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리학자 칼 고트체도 있었는데요. 고트체는 8개월 동안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지리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죠. 고트체 외에도 과학자 겸 사업가 요세프 로젠바움과 루이스 크니플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멜렌도르프의 요청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당시 조선말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에 있어서 조선의 문화와 관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주위 조선 사람들을 그를 목대감이나 목참판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열강들은 그가 조선에서 너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불평했죠. 그러나 멜렌도르프는 곧 조선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의 본연의 임무였던 외교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멜렌도르프는 조선이 서구 열강들에 맞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열강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멜렌도르프를 조선에 파견한 이용장과 청나라의 이해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정책이었습니다. 1884년 멜렌도르프는 고종의 승인하에 일본에서 몰래 러시아의 대표들을 만나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협상의 내용에는 조선이 러시아에 부동항을 조차해주는 대신 러시아가 장교와 부사관을 조선에 파견해줌으로써 조선군의 현대화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를 막는 것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겼던 당시 영국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 역시 러시아가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주변국들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고종은 멜렌도르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멜렌도르프는 결국 1885년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청나라에게서 소환되어 다시 이용장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종은 3년 후인 1888년에 다시 한번 멜렌도르프를 부르고자 시도하지만 이는 열강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무산됩니다. 이후 멜렌도르프는 자신이 청나라에서 처음 맡았던 해관 업무에 다시 종사하다가 1901년 밝혀지지 않는 이유로 청나라 땅에서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초의 서양인 관료 멜렌도르프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독일이 아직 통일되기 전 프로이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외교관을 꿈꾸다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청나라의 최고 실세 이용장의 신복이 된 인물. 이용장의 의중에 따라 조선에 파견되어 서양인 최초로 조선에서 벼슬을 한 인물. 그러나 이용장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근대화를 추구했던 인물. 멜렌도르프의 인생은 19세기 중후반 점차 세계화되는 세상 속에서 한 개인의 꿈이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렌도르프의 인생이 개인사적 측면에서 흥미를 자낸다면 멜렌도르프와 조우했던 조선의 처지는 반대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독일에서 온 한 개인에게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을 상당 부분 맡겨야 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멜렌도르프와 조선의 만남은 우리에게 19세기 후반 개인사와 거시사가 어떻게 동양과 서양이라는 종전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 얽힐 수 있는지를 매우 흥미롭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